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쿠 2기 시니어이고 컴퓨터학과 1파학번의 김상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 준비한 거는 이제 제목은 딥러닝 서비스가 나오기까지라고 지어봤고요. 제가 작년부터 인턴을 조금 해왔었는데 그때 회사에서 경험했던 이제 딥러닝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좀 인사이트나 이런 했던 것들을 공유하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왜 안 넘어? 저, 이거 됐다. 어, 가장 먼저 저는 딥러닝을 처음에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가 일단 이런 챗GPT나 이런 스노우, 이런 클로버X 같이 좀 딥러닝 기반의 서비스가 되게 흥미롭고 재밌기 때문에 저는 시작했어요. 이게 그리고 대부분의 여기 있는 사람들도 거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을 거라고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나도 이런 서비스를 내가 개발자가 돼도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이렇게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 4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딥러닝 하는 회사에서는 어떤 거를 할까라는 생각이 많아서 회사를 꼭 인턴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떤 식으로 모델을 개발하는지 또 어떻게 서비스를 운영하는지를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이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에서 체험형 인턴을 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신분적 인식 모델을 개발하는 약간 모델로의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9월부터는 메디컬 AI라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MLOps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니면서 조금 어떤 거를 이거 다니다 보니까 이런 딥러닝 서비스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좀 생긴 것 같아서 그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딥러닝 서비스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또 회사에서는 이런 연구랑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시작하기 전에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다 제 생각을 바탕으로 준비한 거기 때문에 되게 좁고 편협하다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도. 그래서 혹시 틀린 게 있다면은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딥러닝 서비스의 시작은 저는 모델링이라고 써놨는데요. 당연히 어떤 모델이 있어야지 딥러닝 서비스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모델링은 어떤 어떤 태스크를 어떤 모델과 어떤 데이터를 적용해서 해결할까였어요. 근데 이 모델링에서 이제 세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태스크를 해결할지, 모델 어떤 걸 쓸지, 데이터 어떻게 쓸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뭐 처음에 보이는 태스크는 일단 이게 너무나 다양해요. 그리고 회사마다 다르고 팀마다 다르고 또 심지어는 사수 그리고 제가 인터넷 때는 이제 LLM이 막 붐이 일어날 때여서 그럴 때 그때 유행하는 연구 동향에 따라서도 막 뒤바뀌는 걸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또 한 팀 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 팀 내에서도 좀 타겟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모델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식 회사에서는 그래서 조금 연구에서도 물론 태스크가 다양하지만 우리가 아는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 이런 식의 나눈 태스크가 아니라 정말 세세하게 태스크가 나뉘어서 모델링을 시작한다라고 라는 것을 조금 라는 것을 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썼을 때는 이런 신분증 이미지에서부터 이런 구조화된 제이슨 형식의 신분증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걸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것이 저의 태스크였고요.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한 태스크였는데 여기서는 이런 세 가지 모델을 3스텝의 모델을 적용해서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 디텍션이라는 이런 신분증 이미지에서 텍스트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크롭을 하는 모델이고요. 마스크 RCN 베이스로 이루어진 모델이었습니다. 두 번째 스텝으로는 텍스트 레커그니션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좀 다 잘라진 텍스트 이미지에서 그거를 이제 실제 텍스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에서 텍스트로 되는 거니까 이제 멀티모달의 성격도 띄고 그러다 보니까 레저넷이랑 LSTM이라는 이제 RNN 모델을 사용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뽑아냈으면 그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텍스트에서 이제 각각의 텍스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휴먼 언더스탠딩이라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버트 베이스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었고, 네, 버트 베이스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었고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증이라는 글자에서 주민등록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논이고 홍길동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이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3스텝의 모델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델을 사용할 때도 되게 고려사항을 되게 선택에 있어서도 되게 고려사항이 많았어요. 일단 뭐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성능이 뭐 인프런스 타임이나 다 중요하지만 성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긴 했는데 여기 현업에서 사용했을 때는 그 모델 선택에 있어서는 성능이 그렇게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또 아니었다. 모델의 인프런스 타임이나 모델의 크기, 학습 시간, 또 목표 기한 등처럼 좀 현실적인 고려사항이 오히려 좀 더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저는 뭐 인턴 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표 기한이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은 선택을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모델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오픈 소스 모델을 변형할지 아니면은 그냥 API로 써서 간접적으로 모델을 사용할지 이런 식으로 시간과 돈의 트레이드오프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모델 선택뿐만 아니라 그리고 학습 방법에 있어서도 이제 좀 고려사항이 많았는데 뭐 학습을 일단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퓨션 모델, 제로션 모델 아니면 이런 모델을 사용할 건지 아니면 파인튜닝 같은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해서 학습을 할 건지 이런 것도 되게 고려사항을 존재 많이 했는데 이것 다 개인의 선택이고 또 개발자나 뭐 리서처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었던 거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스텝에서는 사내에 있는 OCR API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모델을. 그리고 세 번째의 다큐먼트 언더스탠딩 모델만 이제 제가 만들어진 실무자 데이터셋에 맞게 파인튜닝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델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했던 또 서비스 성공에 있어서도 모델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게 데이터인데요. 저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구할지가 정말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를 뭐 사는 방법도 있고 만드는 방법도 있고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래도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질이 정말 중요했다라고 많이 느꼈었습니다. 또 이제 개발자의 선택에 따라서도 이런 데이터를 구하는 비용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실제로는 제가 이런 데이터를 뭐 만들고 또 만드는 방법을 취했었는데 저 때문에 다른 데이터 라벨러가 채용이 되고 출근을 한다든가 막 그런 식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제가 실제로 만들어 본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주소를 막 크롤링을 하기도 했었고, 그 도로명 주소에서 크롤링을 하기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좀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주민등록증 샘플을 만들어 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모델링인데, 사실 이제 서비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서빙 단계라고 생각해요. 이제 딥러닝 서비스를 진짜 시작 딥러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이 모델을 어떻게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사용자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프론트엔드 스트림릿이나 그라디오 같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런 웹페이지 통해 인프런스 요청을 받는 그런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엔드에서는 뭐 베스트 API나 투치 인프런스 같은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런 학습시켜 놓은 모델을 호출하고 인프런스를 실행하는 이런 단순한 구조로 되게 서빙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런 식의 마무리가 되는 걸 많이 봤었는데 근데 이런 방식의 문제점은 일단은 뭐 서버가 한 대이고 뭐 인퍼런스가 올 때마다 이제 막 모델을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 인퍼런스 하는 동안 이제 다른 리퀘스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실제 타임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기린을 그려달라는 리퀘스트를 받아서 GPU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근데 그 유저의 요청이 리퀘스트가 이렇게 막 원색이 그려달라 하마 그려달라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가 쌓이다 보면은 그런 리퀘스트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또 그런 배치와 관련한 처리가 안 돼. 또 GPU는 병렬 연산이 장점인 디바이스인데 그런 배치 처리나 병렬 연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또 사실 딥러닝 개발자의 대부분은 파이썬으로 개발을 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버가 파이썬 기반이 아니라 뭐 자바나 노드.js 같은 다른 라이브러리라면 또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업에서는 이런 모델 서버 또 인퍼런스 서버라고도 하는데 이런 모델 서버를 따로 띄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모델 서버를 이렇게 그, 이런 API 서버와 다르게 분리해서 하면은 GPU 자원을 온전히 모델 서버에만 자원을
할당해서 쓸 수 있고 또 이런 인퍼런스와 관련된 모든 것은 이제 모델 서버에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버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이런 API 요청의 리퀘스트나 리스폰스웨 같은 API 요청에 대한 안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리퀘스트를 이렇게 모았다가 이런 식으로 모델 서버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처리와 관련해서 배치 처리나 아니면 여러 리퀘스트에 대한 이제 뭐 프라이어리티를 따진다던가 그런 스케줄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GPU에서 병렬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생성하는 모델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유저 입장에서도 이런 인퍼런스 타임을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 등의 장점이 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런 서버를 구현할 때는 뭐 파이썬으로 구현하기도 하지만 어, 정말 많이 썼던 거는 스프링이나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서버 프레임워크를 많이 썼고요. 이런 모델 서버에 있어서는 페스타F를 쓰는 것도 있었고, 이런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트라이톤 인프런스 서버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느꼈었던 게 이제 딥러닝 리서처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런 개발을 물러도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개발하기 싫어서 사실 딥러닝 리서처를 하고 싶었는데 딱 꼭 그런 것만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좀 구현해낸 모델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뒷면이 리서처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들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보신 분들은 자신이 자기가 만든 모델에 대해서 모델 서버를 간단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데모 서버를 정도는 제작해서 그런 API만 딱 넘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는 거를 많이 목격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서빙에 대한 구조가 끝났어도 이제 서비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느냐,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정말 중요한데요.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MLOS와 이제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 이제 서비스 안정화 관련해서는 좀 서비스는 멈추면 안 된다라는 약간 개발자들의 신념이 있어요. 약간 그게 어떤 리서치의 목적이든 뭐 어떤 불이 나든 사고가 나든 이유에 불문해서 용서가 안 된다라는 이런 좀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 서버가 그냥 불이 났을 뿐인데 이렇게 부정 검사를 3번씩이나 받고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서비스 안정화가 정말 딥러닝 딥러닝뿐만 아니라 IT 서비스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서버 가상화나 컨테이너와 같이 이런 빠른 대응이나 손쉬운 관리를 위해서 서버 가상화와 컨테이너화의 개념, 컴퓨터 학과에서 배우는 이런 개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커나 쿠버네티스 등의 컨테이너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하고요. 실제로도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프레임워크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로 구현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서버를 또 관리하는 게 또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다 백업이나 사고 대응 그리고 또 다양한 그 관련해서 좋은 서비스들을 미리 구성해 놓고 그런 서비스가 또 있어요. 그걸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는 돈이 많아야 되고 물질적인 자원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MS나 구글, 아마존 같이 좀 정말 많이 들어본 빅테크에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돈이 잘 되기도 하고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좀 딥러닝 서비스에서도 중요하고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안정화와 관리가 또 중요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모델 에러가 나거나 뭐 버그가 났으면 그걸 또 수정해야 되기도 하고 모델 성능을 업데이트하거나 기능을 추가가 되면 그것도 업데이트해야 되고 또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에 관련해서도 되게 많은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근데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이런 서버를 내리고 끄고 그리고 아니면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바꾸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와 모니터링에 대한 개념도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떻게 해야 일을 좀 덜 할까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제 카카오톡이 제가 생각에 많이 했었던 게 이런 카카오톡을 업데이트한다고 이제 카카오톡을 저희가 못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서비스를 뭐 멈추다가 껐다 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껐다 키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카카오톡같이 이런 플랫폼 서비스 말고도 챗 GPT 같은 딥러닝 기반의 서비스도 이 GPT-3부터 시작했는데 3.5, 4까지 이런 모델 업데이트가 항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유저 입장에서는 아무 일 없던 듯이 그냥 무르르듯이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이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은 좀 덜하고 클릭 한 번으로 어떻게 서버에 업데이트를 이런 식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이제 딥러닝 서비스를 구성하는 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좀 여기서 쓰이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배포 자동화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뭐 업데이트와 같이 이런 코드를 수정하게 되면은 그 코드를 이런 깃에 올리게 됩니다. 이런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깃허브나 뭐 길랩이라는 툴도 있고 이런 깃에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버에서 이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그런 자동으로 그 깃을 읽어서 자동으로 자기가 업데이트를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배포 자동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게 기덥스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딥러닝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학습 자동화나 이런 모델 트레이닝, 이밸루에이션 그리고 그 모델을 실제로 빌드했을 때 잘 되는지 그 배포가 잘 되는지 이런 것도 자동화하는 툴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MLflow라는 툴의 예시로 들었지만 되게 많습니다. MLflow나 뭐 에어플로우라는 툴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학습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저희가 학습할 때 막 명령을 이렇게 쳐서 뭐 데이터 패스를 바꾸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이게 설정만 해놓으면 딱딱 알아서 트레이닝이 되고 이밸리에이션이 되고 모델이 적용이 되고 서비스가 배포되고 그런 식의 자동화를 많이 해놓는 것도 많이 해놓게 많이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사고가 나기 전에 좀 미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으면 좋잖아요. 사실 그런 모니터링에 대한 또 딥러닝 기반의 서비스는 또 그 사이즈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과 관련한 더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메테우스랑 그라파나라는 이런 다양한 이런 그 모니터링 툴을 이용해서 지금 사실 잘 보이진 않겠지만 메모리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뭐 CPU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뭐 HTTP 리퀘스트가 뭐 얼마나 들어오게 되는지 그런 이제 그런 이 컴퓨터에 대한 서버에 대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거고요. 그 딥러닝 서비스 좀 요약을 하자면 그 딥러닝 서비스를 하나 만드는데도 정말 많은 일이 있다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일단 지금 저희가 학부생일 때는 모델링이나 뭐 서빙 관련해서 이렇게 배우지만 이런 서비스 관리나 뭐 자동화 모니터링과 같은 개념을 이렇게 배울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느꼈던 거는 이제 이렇게 딥러닝 서비스가 정말 점점 유행처럼 이렇게 그런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AI를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딱히 굶어 죽을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말 수요가 많다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기회가 되면은 회사나 인턴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고 자료는 없고요. 관련 개념은 이제 MLOps와 DevOps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 질문 있으시면 없으면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